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16년 만에 기준금리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또다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번 FOMC 결정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준이 1년 동안 금리를 10번이나 올렸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1929년도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제일 큰 은행이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이렇게 6개 은행들이 이제 협의해서 만든 게 연방준비은행이고, 연방준비은행의 최고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2% 물가를 안정해서 미국 경제가 세계 초강대국을 계속 유지하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때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조 달러 돈을 많이 풀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은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은 2%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제는 통화를 한수하겠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물가 인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통화량,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은행에 한수하자.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작년 0%에서부터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서 5.25%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3.5%니까 지금 현재 격차가 이제 1.75%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올 연말까지 2%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한 번 더 올려서 한 5.5까지 올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가 안정이 목표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야, 미국이 좀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좀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고금리 지속되고 물가 경기 침체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미국이 이번에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퍼블릭 은행도 하나 파산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가장 먼저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6위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한 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 이런 공시를 하니까 단 하루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예금된 총 자산이 한 270조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16위나 되는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뉴욕에 있는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했던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을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저께 이제 미국의 퍼블릭 은행이 또 파산을 하게 되었고, 관련돼 있는 지방은행이 계속 또 파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데 어떻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나 반반이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파산을 하고 경기 위축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강행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미국의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애플은 순이익이 120조 원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의 이익의 90%를 가져갑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팔고 애플이 2등이지만 이익의 90%는 애플이 다 가져갑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오직 디자인만 하고요. 나머지 조립과 생산은 전부 다 중국과 대만에서 합니다. 대만의 부품, 한국의 삼성전자의 부품, 일본의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한 대 팔면 약 한 30%가 남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의 90%를 가져가고 최근에 애플은 우리나라에도 애플페이를 시작했습니다.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1,000만 건 정도 돌파했거든요. 지금 2030 세대가 현대카드의 발급이 한 100% 증가했는데 전부 다 애플페이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애플페이를 시작하고 있고 애플은 실적이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또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작년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대규모 감원을 통했고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 전부 다 했고 이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흑자가 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데요. 미국의 기업은 경영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인 기업이었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다 작년에 전체 직원의 5에서 10%를 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또 실적도 나쁘진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지만 굉장히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고 실업률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한 3%밖에 실업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좀 통계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국도 실업률이 3%밖에 안 되는데요. 고용률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로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시키면 다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번에 0.25를 올려서 5.2로 올린 것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적이 좋고 연방준비은행의 최종의 목적인 소비자 물가를 2%로 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들이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원칙인 2% 소비자 물가를 위해서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은 2%라는 거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부족하다 우리가 항상 그러는데 미국은 2% 물가를 꼭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저 갑자기 그 교수님 우리 대본 없는 거에 좀 여쭤보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학 지표도 새로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환경이 워낙 복잡해지고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도 보면 야구에서도 전에는 타율 따지고 뭐 방어율 따지는데 지금 OPS 따지고 뭐 WAR 따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뭐 그 은행 위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행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상이 그런 은행 뱅크런이나 은행들하고의 특히 지방은행들하고의 뭐 변수는 없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0%나 1%가 되었을 때 우리가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미국의 기준금리나 0%의 기준금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채권을 95만 원에 샀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만 원, 98만 원에 샀던 채권이 지금 9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채권 이자율이 오르면
본인들이 그 현금을 받아서 투자했던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채권의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되겠고, 이 여파가 이렇게 시중은행이나 많은 은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그렇죠. 보호가 되고요. 네. 미국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3억 3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미국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3만 3천 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2배가 더 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를 더 늘리자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거고, 미국은 이와 같이 지방은행이 많이 파산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물가 안정,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고 두 번째는 금융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639조입니다. 예. 약 640조 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에 쓰고 있고요. 33%는 복지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고, 기준금리를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 은행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을 하는 거고, 미국은 FED,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을 하는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경기 상황보다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1981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 1981년도는 카트 대통령에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그렇죠. 정권이 바뀔 정도로 기준금리 정책이 아주 중요했었고요. 이 당시에 21%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 사람이 폴 볼커라는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이 경제가 우선시 되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21%,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25%나 돼야지 일반 시민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1%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981년도 21%를 최고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이 뭐 한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같이 2, 3%로 낮아질 것이고 그 시점은 내년부터가 될 것이다. 올 연말이 소비자 물가가 2%까지 잡힐 거거든요.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 나왔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작년 9%에서부터 8, 7, 6까지 왔었고 이번 달에는 5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4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나 뭐 테슬라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미국이 기준금리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인하가 된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전 세계 자산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3분기나 4분기에도 주식이 크게 오를 전망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다시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행 문제는 크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미국은 이제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은 결국 그 물가를 완전히 잡게 되면 이제 금리가 또 우하향하는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우려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금리 정책 갖고는 올해까지는 꽉 잡고 있을 거다. 저도 이제 많은 경제방송 저도 아침마다 5시부터 일어나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뭐 파월이 무슨 뭐 썸이라는 단어를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거 갖고 막 전문가들은 나오셔가지고 무슨 단어를 쓴 게 되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월이 사실 이제 6월 달에 또 FOMC 또 하잖아요. 그럼 파월이 이번에 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 우리는 아직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거를 뭐 발견할 수 없었다.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제 오르진 않을 거라 뭐 이런 기대들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파월이 진짜 확실하게 안 올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는 이제 종결할 것이다. 그런 전망에 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물가 수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지금 현재 미국의 5.25%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0%, 1%의 기준금리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 현금을 은행에 보관을 좀 해라. 그것이 바로 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 은행의 이자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 뭐 현금이나 좀 있다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집에 그렇죠.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갖다 맡길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파월이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올렸던 건데 현재 이 기준금리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 올 연말까지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5%인 소비자 물가가 5, 4, 3까지 올 연말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2에서 3에 근접했다. 이러면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일으키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 지표다. 미리 땡겨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가 4조 원 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한 10%에서 15% 올랐습니다. 항상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선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 주식은 경기에서 6개월 선행 지표이고 우리가 건축업은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경기가 지수를 나누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기 선행, 경기 동행, 경기 후행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경기 선행 지수고 보통 우리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앞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1년 뒤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빨리 서학개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걱정, 서학개미로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저 지금 질문지 없는 거 한 개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차가 한 1.75% 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놓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외환시장이나 이런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에 요동은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미국이 5.25고 우리가 3.5%인데 격차가 1.75%이고 환율이 지금 1,320원까지 네,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1,440원이었고요. 1997년도 이제 IMF를 맞았을 때 제가 정권회사에 다녔을 때인데 환율이 2,000원이었고 2008년도에 환율이 2,600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이제 한국은행은 충분하다. 세계 9위다. 4,200억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외환보유고가 7천억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97년도 IMF를 전혀 겪지 않았던 대만, 싱강, 홍콩, 싱가포르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금융에 대한 위기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제가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0%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전체 현금 보유가 4,200억 달러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요. 세계에서 그렇죠.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죠. 75%입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이고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60%고 한국의 시가총액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식의 투자 비율은 90대 10이다. 미국의 90을 사고 한국의 10을 사라. 캐나다 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2배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캐나다는 전체 주식의 85%를 미국 주식을 사고 15%만 캐나다 주식을 삽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입니다. 70%는 한국 주식이고 30%만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반토막이다. 그래서 결론은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주식에
90%는 미국의 애플을 사고 10%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이 경제학자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경기 규모, 그다음에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좀 비교해 주신 거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 이달 이제 우리나라도 금통이 또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동결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우리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115조 원 정도 되는데 정권사의 연체율이 지금 10%입니다. 전체 대출의 10%가 이자를 못 내고 있고 3%가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에서도 외환위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국내의 금융위기가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에서 계속 동결을 해서 국내 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가 다 살아있고 존속이 되어야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좀 있지만 이것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크게 한국은행이 걱정 안 하는 이유가요.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이나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금액을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